교수님,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혁명운동에 가담하는 레닌은 이제 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레닌은 먼저 1895년에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와서 노동계급 해방투쟁동맹이라는 단체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부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문명티치반, 그러니까 글을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쓴 사회주의 서적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를 변혁하려는 레닌과 혁명 세력을 주시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니콜라이 2세? 아니야, 이런 거 주시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결정해서 주시하실 수 이분이 쉬고 있었을 거예요. 규현 씨,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누구였을까요? 맞나 봐요. 니콜라이 2세? 맞습니다. 아니, 이분이 웬일로 이런 거를 신경 썼지? 관심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의 권력을 허물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불안하니까. 바로 황제인 니콜라 2세가 주시를 했는데요. 황제는 레닌을 비롯한 급진 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을 아주 철저하게 탄압을 합니다. 레닌 역시도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위험인물로 체포되어서 미결수로 독방에 감금돼 있다가 3년 동안의 시베리아 추방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베리아로? 예. 시베리아로 유행을 보낸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아예 분리해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레닌과 같은 정치범들은 주로 시베리아로 보내졌습니다. 혹독한 3년의 유형이 끝난 뒤에도 레닌은 러시아 도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몇 년간 또 추방 이런 거 아닐까요? 예. 못 들어오게 하는?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빨간 줄이 그어졌던 셈인데요. 아, 블랙리스트 올랐군요. 사회주의 활동을 한 이력 때문에 러시아에서 요주의 인물로 감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남을 수가 없었고 외국으로 가겠다고, 망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후에 레닌은 그 사회주의 혁명가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스위스의 쥐리히로 떠나게 되죠. 아, 스위스로? 예. 야, 보기 너무 힘들겠다, 이거. 글밖에 없어. 읽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 진짜. 와, 혁명이 되겠어요? 와. 레닌이 발간한 신문의 이름은 바로 이스크라인데요. 이 뜻이 바로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미약한 혁명 세력이지만 언젠가는 러시아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레닌이 발간한 창간호에는 사회주의에 관한 레닌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러시아 사회주의 역사의 당면 과제는 전제정 정부에 맞선 투쟁, 그리고 정치적 자유의 쟁취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우리의 사회주의 운동은 전제정과의 투쟁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뭐 싸우자 이거죠, 이제. 예. 자, 이처럼 레닌은 그 다른 나라에서도 그 러시아의 사회주의에 관한 자기 생각을 신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사상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크라는 그의 생각처럼 러시아의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죠. 아, 그 민중을 계몽하는 역할도 했겠네요. 예. 그런데 이 시기에 레닌은 그 러시아의 사회주의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상황에 맞게 응용한 새로운 혁명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죠. 당시 레닌은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혁명을 계획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힘을 모으고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소수의 직업혁명가들이 지도하는 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죠. 그들이 엘리트 당원이 돼서 조직적으로 노동자 대중을 이끌어서 혁명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레닌이 생각한 엘리트 당원의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혜성 씨가 또박또박 읽어주시겠습니까? 1. 엘리트 당원은 혁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2. 머리가 좋고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 3. 당의 방침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4. 당원은 전문적인 혁명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 어우, 너무 무서운데요? 절대적 복종. 그러니까. 안 되고 싶을 것 같은데. 레닌은 혁명의 선도자가 될 수 있는 엘리트 당원들을 자격 요건에 맞게 혹독하게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쟁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방법까지 동원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방법이 과연 뭘까요? 자결 아니에요? 뭔가 자결은 폭력?
예, 맞습니다. 바로 폭력입니다. 네, 폭력. 혁명에 필요하다면 폭력을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무장투쟁도 써야 한다. 예. 지금 폭력까지 사용하는 거는 좀 이제 점점 너무 과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레닌의 이런 생각이 받아들여졌나요? 예, 규현씨 의견처럼 당시에도 레닌의 이런 생각은 사회주의를 함께 외치고 주장하던 다른 혁명가들한테도 굉장히 급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레닌의 이런 파격적인 주장에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두 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때 나타난 두 당파가 바로 볼시비키와 맨시비키였습니다. 예. 볼셰비키 혁명. 예. 레닌을 지지하는 러시아 사회주의 세력을 다수를 뜻하는 볼셰비키라고 칭했고요. 레닌 반대파는 소수파를 뜻하는 맨셰비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볼셰비키와 맨셰비키로 나누어지면서요.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의 행동은 거침이 없어졌죠. 그리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선 볼셰비키에게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돈. 예, 뭐 딱 나오는데 바로 돈입니다. 네. 모든 활동에는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때 볼셰비키가 혁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바로 은행 강도였습니다. 아 진짜요? 은행을 턴다고요? 혁명 활동에 필요한 무기나 은신처를 구하기 위해서 은행의 현금 운반 차량을 탈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때 강탈을 조직한 유명한 당원이 있는데 혹시 짐작가는 인물이 있나요? 스탈린. 아 스탈린 그때 나오는구나. 네, 맞습니다. 바로 스탈린이었습니다. 레닌 후계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탈린은 무려 40여 명의 사망자를 냈던 큰 사건의 피의자였는데요. 당시 스탈린이 은행에서 훔쳐간 돈이 무려 40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고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어머. 40억 원인데.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스탈린은 러시아 국내에서 볼셰비키의 지하 조직을 관리하는 가장 적극적인 활동가 중에 한 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충성심. 예, 레닌이 주장했던 엘리트 당원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레닌의 이 반대하는 그 맨셰비키 주장은 뭐예요? 맨셰비키는 엘리트 당원의 역할을 부정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개방적인 대중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명 활동을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혁명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은행을 털고 이러니까. 예. 급진적이고 과격한 볼시비키와 비교하면 맨셰비키는 사실상 온건파였다는 셈입니다. 예. 이때 그 갈라진 두 파, 그러니까 볼셰비키와 맨셰비키는 끝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끝까지 그 대립을 하게 되죠. 이처럼 그 레닌이 볼셰비키를 이끌고 급진적인 사회주의 활동을 이어나가던 1904년에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초가 된 것이 바로 20세기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도 하는 러일 전쟁이었죠. 러시아-일본 전쟁은 극동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하고 만주로 뻗어나가려는 일본이 만주와 조선을 놓고 벌인 주도권 쟁탈전이었는데요. 예,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러일 전쟁은 많이 배웠죠. 네. 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아 이때 일본이 이겼잖아요. 예, 맞습니다. 진짜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 밖이 전쟁으로 위태로운 이때 나라 안에서는 황제가 다스리는 러시아 제국의 근간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05년 1월 22일에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어난 피의 일요일 사건입니다. 피의 일요일 사건은 경제 위기에 러일 전쟁까지 일어나는 바람에 급격히 세금이 늘어나니까 파탄지경에 이른 백성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백성은 니콜라 2세를 어버이라고 믿고 어려움을 직접 호소하면 황제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면서 도시배에 있는 황궁을 향해서 대규모 평화 행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바 씨, 이 행진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나요?
이때 당시에 경기가 나빠지면서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도 금속 기계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부당 해고를 당하면서 광장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생활고에 시달린 시민들까지 다 합류를 하면서 황제를 만나러 간 사람들의 수가 거의 30만 명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겼죠. 야, 그럼 교수님 이 30만 명에 달하는 이 백성들이 막 황궁으로 막 몰려들 때 이 황제 반응은 뭐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사실 이때 니콜라 2세가 황궁을 떠나게 되는데요. 떠나면서 시위를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무장한 황궁 경비대가 시위 행렬을 막아섰고요. 근데 백성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궁으로 다가오니까 경비대가 드디어 총을 발포하기 시작을 했죠. 광장이 순식간에 붉은 피로 뒤덮였고요. 당시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는 200명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그 시민들이, 백성들이 사망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 시위를 벌인 백성들을 어버이인 황제가 무력으로 짓밟은 셈이죠. 와.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백성들은, 또 시민들은 분노했고, 수도인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시작된 시위가 러시아 전역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니콜라스 2세는 억울하겠어요. 예. 나는 자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 맘대로 어버이라고 생각했으면서 막 이러겠어요. 그리고 모스크바에서도 총파업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태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니콜라 2세는 더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아, 왜 그래? 예, 자기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이제 없애려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항은 더 커지죠. 예, 점점 더 거세집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 도시 곳곳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고요. 1월 한 달 동안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난 파업의 참가자가 약 44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진짜 안팎으로 너무 혼란스럽네요. 예, 피해 일요일 사건을 기점으로 러시아 그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황제는 백성을 자식처럼 보살피는 어버이가 아니라 백성을 괴롭히는 압제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내려오던 로마노프 황실의 뿌리가 이때부터 뒤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황제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며 러시아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속화하는 사건이 또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또야. 러시아 제국을 파국으로 몰아넣으며 마음대로 주무르는 한 인물이 등장한 것인데요. 요슨? 예, 요승, 바로 그 희대의 괴승 라스푸틴인데요. 라스푸틴. 아, 라스푸틴이다. 라스푸틴. 라스푸틴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단 종파의 수도사였는데요. 우연한 기회로 혈육병 환자인 니콜라 2세 아들, 즉 황태자를 살려냈다면서 황제 부부의 절대적 신임을 얻게 됩니다. 아, 이거 배웠네. 예. 이후 라스푸틴을 성자라고 믿는 추종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는 자기의 명성을 이용해서 추종자인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기도 하고 황실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뇌물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스푸틴의 행태에도 황제 부부는 그저 그를 감싸돌고 돌기만 바빴죠. 이런 상황에서 라스푸틴 때문에 황실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지? 바로 라스푸틴과 황비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나는 것이죠. 맞아. 맞아. 있었어. 이건 라스푸틴과 황비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이라고 비꼬는 것이죠. 다음 그림에는 황제가 시중을 들고 있네. 예, 맞습니다. 국정을 농단하는 라스푸틴과 그에게 휘둘리는 니콜라 2세가 시중드는 하인으로 그려져서 당시 여론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 소문은 사실이었을까요? 네. 사실.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오지 않거든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 사실이 아니에요. 예,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라스푸틴은 자기의 권력의 원천이 어딘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는 당장 황제의 신입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러시아 황실에 실망한 사람들은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문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만큼 황실과 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 일요일 사건과 라스푸틴의 국정농단으로 황실에 대한 백성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실망감이 가득했던 1914년에 드디어 러시아 사회주의가 또 한 번 가속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세계 1차 대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발발하니까 러시아는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와 함께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전쟁에 러시아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힘들어했겠죠. 지금 생활고에 전쟁까지 못 힘들어 죽겠는데 버티겠는데요? 뭔 전쟁이야. 전쟁 처음에는 애국심에 고취되어서요. 전쟁을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전쟁 시작 후에 니콜라 2세가 총사령관으로 전장인 동부전선에 직접 뛰어들거든요. 하지만 니콜라 2세는 전쟁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후퇴를 거듭하면서 여러 러시아 도시들을 적에게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 백성들의 인명피해까지 생기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죠. 그럼 교수님, 러일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또 진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왜 이렇게 계속 지기만 하는 거예요? 당시 러시아는 전쟁에 참여하는 게 힘들 정도로 이 군대의 상황이 열악했거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근대화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아하.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 세계대전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맞아. 예.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군대의 상황을 본 러시아 혁명가가 군대에 무기는 고사하고 병사들이 신을 분화조차 없다는 것이 이내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뭔 얘기지? 어떻게 예. 때로는 병사들이 먹을 식량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한 군인이 연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편지 내용을 지원 씨가 이번에는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나스티아, 제발 좀 내 부탁을 들어줘. 담배 1파운드하고 부스럭이라도 빵 좀 보내줘.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야, 부스러기를 달라는 거 아. 보니까 빵 부스러기도 못 먹는 상황. 배가 그냥 골고 있나 봐요. 절박해요. 예. 그 러시아 병사들은 적군은 물론이고 굶주림과 열악한 환경과도 치열하게 싸워야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러시아가 이길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면은 교수님, 일단 전쟁터에서 이 싸우고 있는 군인들한테도 식량을 지급이 못 될 정도면은 뭐 백성은 완전 뭐 더 힘들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전쟁에서 모든 물자를 다 전선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후방에 있는 민간인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데요. 애국심이 확 줄었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자 전쟁 1년 만에 2배로 뛰어올랐던 모스크바 물가가 3년 뒤에는 또 3배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와. 특히 그 식료품값이 껑충 뛰었는데요. 전쟁 전과 비교해서 쇠고기는 5.5배.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감자 없이 못 사는데요. 감자가 8배나 비싸졌다고 합니다. 와. 아, 어떻게 사 먹어? 네. 그리고 통식빵 하나, 바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통 60코페이카에 팔았었는데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50코페이카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종일 일해도 빵 한 덩어리를 사지 못할 정도로 물가가 크게 뛰어올랐던 셈이죠. 어머, 말도 안 돼. 나중엔 그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빵이 아예 없어져가지고 시장에서는 돈 주고 사질 살 수 수가 없었어요. 없었어. 예. 그래서 마침내 배급제가 실행되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아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물자가 모자르니까 그 수천 명의 사람이 그 배급소 앞에 줄을 서게 되는데요. 저렇게 서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겠네요. 중간에 끝날 잘리겠네요. 중간에 예. 당시 러시아에 있던 프랑스 대사가 이런 광경을 보고 쓴 일기가 있습니다. 자, 규현 씨가 일기를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빵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줄거리에 서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성난 표정에 충격을 받았으며 대부분은 줄을 선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절박해요. 절박한 그런 느낌이죠. 빵조차 못 얻어서. 예.